우한 교민을 실어 올 전세기 출발 일정이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늦어도 오늘 밤에는 출발하도록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국 대상자는 무증상자들로 진천과 아산 국가시설에 격리될 예정인데 해당 지역 주민 반발이 거셉니다. 네, 손학규 대표와 주도권 싸움을 하던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독자 행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쏟아지는 정치권 이슈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서울종합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정부의 역할 그리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 이 교수님. 네. 아까 최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지 교민 가운데 감염증 확진자나 의심 환자는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전세기 조금 오는 게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랄지 아까 정쟁 관련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권이 이 부분에서만큼은 정쟁이 없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그 모두 말씀 중에 유의미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뭐 메르스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정보 공개가 투명하지 않아서 사회적 불안이 조성이 됐고 그에 대한 여파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반추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돼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에 대한 전파 이런 부분이 더욱더 불안 심리를 고조시키고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들의 역할도 좀 이제 당부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현안이 되고 있는 진천과 아산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불안한 부분들은 충분히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의 정부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믿어달라 이런 형태로 지금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임시 생활시설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 지금 또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빈틈없이 관리해서 피해 없도록 하겠다. 주민들의 좀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심정적인 이해나 불안이 해소되려면 정확하게 사실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선 첫째는 이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감염된다는 걸 명확히 알려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감염 경로가 차단되는 형태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께서 전세기에 탑승해서 오시고 곧바로 버스를 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아무 곳에도 서지 않아요. 바로 공무원 연수원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도 완전히 격리가 돼요. 그래서 2주 동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용을 잘 알면 지역 주민들과 접촉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리는 게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뭐 정쟁으로 인한 가짜 뉴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 몰라서 생길 수도 있으니 이 가짜 뉴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은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이상한 얘기가 돌잖아요. 천안에서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근데 그건 전혀 지금 도는 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어떤 정치적 고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뿐만 아니라 그 아산이 이제 아무래도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고 천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도는데 단지 규모 때문이었습니다. 천안은 사실 1인 1실 기준으로 하면 300명밖에 수용을 못 하거든요. 이번에 700명을 수용하는 좀 비좁아서 아산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아산으로 옮기는 과정이 정치적인 고려나 뭐 중소도시, 대도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순전히 그 연수원의 규모와 수용 능력을 보고 판단한 것이다라는 것이 잘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살아가면서 나는 선한데 주변에서 날 참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진천에다 아산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런 일 정도는 뭐 지역 주민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님비적인 현상 아니냐 해서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러려고 그러면은 좀 따로 좀 떼서 봐야 될 부분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든가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세분화돼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사태와 상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컨트롤 타워의 역할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관련해서는 약간 그것이 엇박자가 좀 났었죠.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라. 그다음에 중국인 입국자들은 전수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거든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컨트롤 타워 자체의 부분들이 어느 쪽에서 이 부분을 소위 그립을 잡고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졌습니다만 이런 거죠. 컨트롤 타워가 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황 파악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대책 중에서 가장 핵심이 정부는 조정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자고 하면 리스크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과 아산에 소위 그 감염자들을 그게 격리시킨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든 무든 한다 그러는데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이거 예상 못하면 정부가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 포인트를 찾아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소프트로 갈 것인가에 대해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 당국이 그게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 지역 주민들은 이게 뭐야? 우리가 봉인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데 자꾸 정부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나만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예, 네. 컨트롤 타워로서 뭔가 조정 기능을 해야 네, 된다는 좀 거죠. 더 네. 설득시킬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예. 거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우선은 이런 재난 상황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재난 상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재난 상황이 확실합니다. 그럼 확진자가 4명 발생한 대한민국의 국가적 재난인가? 이 부분은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위기감은 가질 예. 필요는 있지만 예, 그런데 그게 국가적 재난 상황인가? 요거는 뭐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 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경보 장치가 있거든요. 그게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인데 맞습니다. 이게 경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주의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서 이럴까 저럴까 한다면 뭐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대통령께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라는 걸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경계 단계로 올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게 주의 단계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반해서 경계 단계가 되면 전 지자체까지 다 협동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부가 신속하게 잘 대응하고 있고 엇박자라고 말씀하신 내용도 보면 사실은 박능우 장관의 말이 되게 모호했기 때문이에요.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태우겠다, 태우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정부에선 다 나와 있거든요. 열이 37도 2분 내지 3분은 못 태운다. 기준이 되게 명확한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럴 때는 되게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예, 한다. 맞습니다. 이런 지적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총님께서 공무원 연수원 얘기를 하셨는데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연수원이 많거든요. 정확한 좀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어요. 예, 아시다시피 원정권 씨 인재 영입했던 분이 자진 일단 반납을 했죠. 그러니까 뭐 사퇴를 한 겁니다. 다른 추가 징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 분위기는 어때요? 아니, 원정권 씨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할 근거는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슨 지금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거나 후보가 됐다거나 이게 아니거든요. 인재 영입의 과정이고 본인이 지역구 출마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부담이 되더라도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영입할 때 각 당이 엄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검증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 명과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보았지만 그럼 개인의 데이트 폭력 부분은 어디까지 검증이 가능할까?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남긴 것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도 영입하려던 인재예요. 에 대해서 그럼 왜 미리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걸 몰랐냐? 저는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과 이런 그 아주 사적인 영역의 부분을 어떻게 수렴할지에 고민을 남긴 것이지 이걸 가지고 검증팀에 무슨 문책성 인사를 하라는 요구는 저는 조금 안 맞다 지금.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증하는데? 저는 앵커나 우리 교수님께도 여쭙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있다.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무조건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리고 예.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가 지금은 더 중요한데 이해찬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이런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서는 정말 신속하게 본인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갑자기 사퇴시켜 버려요. 그럼 또 무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본인을 설득하고 대화를 해서 밤 11시에 문제가 되게 막 퍼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본인이 이제 사퇴하는 방식.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기 대처 능력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 예. 최민희 의원님 말씀이 일부분은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인재 검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검증을 못하죠. 그러나 이제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이 인재 영입에 대한 성격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 드라마틱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상 인재 검증 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언론에 흘리게 되면은 언론에서 사실상 그 일을 검증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그걸 흘리게 되면 그만큼 임팩트가 약해져 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제기되는 문제가 그러면 인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러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청와대 같은 경우에 공직기강에서 인재를 검증을 할 때 1차적으로 하는 게 자기 진술입니다. 자기 검증서죠. 자기 검증. 이것이 300문항에 대해서 자기가 일일이 검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각 당에서 인재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선전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검증을 하나만 받아본다면 그건 간단하거든요. 당신이 이 당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당신을 영입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상 검증할 수 있는 기본적 기관이 아니고 그 장치도 없다.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 검증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문항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청와대 문항 그냥 가져와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조차도 안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안타깝죠. 사실상 기관,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과 당에서 공천을 위해서 정치인을 영입하는 인재 검증 이런 부분들은 임팩트가 사실 달라요. 정치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여론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뢰밭을 걷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뢰밭을 건너기 전에 지뢰 탐지기를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제 민주당 같은 뭐 한국당도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탐지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죠. 이제 영입에 있어서는 영입하는 그쪽 팀만 소관이지 검증하는 팀은 따로 없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패착이고 이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2, 3일 정도 늦어지게 되면은 이 총선 전국 자체가 이 인재 영입에 대한 실패로 민주당이 그대로 덮어서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요, 이 부분은 그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청와대의 문항에도 이 부분은 없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어떻게 문항화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전에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A와 B가 연애를 했는데 그 둘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사연 중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걸 어떻게 진술로 잡아내냐. 그럼 이건 굉장한 과제다. 이제 예.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저는 민주당이 이제 문석균 씨 문제나 되게 잘 대처하고 있는 게 예. 이게 정당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전 대장건으로 일주일 이상을 끌었어요. 일주일 이상을 끌었고 그분이 천안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민주당이 잘 작동되는 건 또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귀국 10일 만에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퇴진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지금까지 행보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우선 이게 몇 번째 탈당이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 탈당이고 네 번째 창당. 창당이죠. 창당이 예. 되죠.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을 2016년 1월에 탈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이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을 또 만들었다가 해체하게 되고 바른미래당 탈당하는 건데 짧은 정치 경력에 정말 드라마틱한 창당과 탈당을 반복하시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때는 새정치의 상징이셨고 저도 되게 고마운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손학규 대표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좀 더 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 창당으로 바른미래당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당은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최대 주주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학규 현 대표는 경영사장 비슷한 위치이거든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경영사장을 설득하지 못한 좀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행보는 그러니까 더 가시밭길이 펼쳐지겠죠. 그러나 저는 일단 창당 형식을 갖출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둘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봤을 때 신당 창당이라고 한다면 총선까지 기간이 아직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안철수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 비례대표이다 보니까 그 의석수의 문제도 있고요. 뭐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로 그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도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에서 일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개 시도당에 일정한 규모의 당원이 창당대회를 하면 이게 이제 창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번호가 이제 제일 또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요. 이제 현역 의원은 권은희 의원 1명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비례대표가 지금 8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6명. 예. 그러면 권은희 의원 1명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제명해 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 제명해 주려면 물러나셨겠죠. 예, 그러면 한 10번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근데 지금 기호가 10번이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안철수의 브랜드를 알리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창당 수순은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교수님, 그 미국에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왔을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게 하나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짐작컨대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왔을 때 첫 시나리오는 리모델링이었지 않느냐라는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는.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만났을 때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한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을 지켜준 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되겠고 또 손학규 대표는 뭔가 물러나야 되는데 명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이 공학적으로 보면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창당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재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마라톤을 제대로 하긴 한 것 같아요. 42.19km를 뉴욕 마라톤까지 참석하셨으니까 그 들어오면서 기국의 일성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걸 보면은 신당 창당까지도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지금 와서야 이제 미루 짐작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4번의 창당과 2번의 탈당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보면 상당히 오점이 될 수가 있는데 싸움에 있어서 싸움의 기술이 있듯이 정치에도 정치의 기술이 있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태권도 잘하고 유도 잘하는 데서 싸움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도 싸움을 무도로 보면 안 된다는 논리죠. 정치도 이념과 가치와 철학이 분명하다 해서 정치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지난한 방법들이 있고 복잡한 계산이 있습니다. 이걸 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 완숙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 2012년도에 정치에 입문한 안철수 대표가 정치의 기술은 아직까지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치의 기술이 접목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만 자꾸 구현하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 4번의 창당으로 가는 것이고 2번의 탈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는데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최 의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뭐 일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안철수 대표의 신당 창당은 결국 양당 정당에 대해서 여기에 실정을 느낀 정치적 패닉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제3지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를 하는 것 같아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급무사를 탈 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중도 실용 정당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저변에는 뭐냐면 반문 정서를 기대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한다 본다면은 반문 정서 연대에 먼저 합류하는 것이 중도 실용 가치를 실현하는 순서가 되지 않나. 그 뭐냐 그러면은 보수 통합에 가담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를 먼저 만날까요? 예전에 동지였던 유승민 의원을 먼저 만날까요? 글쎄 두 사람도 뭐 지금 만난다는 게 엄청난 정치적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번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일종의 명분이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3월이 가기 전에 뭐 2월 말이라든가 보수 통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합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보수 통합 쪽에서도 그것이 가치가 있든 없든 상징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쪽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보수 통합 쪽에 만들어진 신당이라든가 연대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명분을 아마 제시하지 않겠느냐. 그 제시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만 놓고 본다면 황교안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통합신당이 만들어지는 지도부가 어떤 명분을 안철수 대표가 던져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지도부를 만나지 황교안 대표를 지금 만나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옛 안철수계 의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제 또 혁통위에 참여하겠다라고 또 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혁통위는 사실 또 황교안 대표가 또 이렇게 만들어낸 집단인데
어떻게 좀 흘러가는 거라고 이제 보십니까? 짬뽕 되는 거죠. 네, 한마디로.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그 짬뽕 정당에 들어가면 저는 그건 바보짓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 내 지분을 갖고 어디에 참여하는 거지. 내 지분이 없으면 뭐가 돼도 양자 되는 겁니다. 그 양자의 서름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이 대권을 바라볼 때 자기 지분 없이 어딘가 올라타서 뭐 이렇게 뭔가를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권에 그리고 재야 정치의 지분에 사실 그 당시에는 거의 7, 80%를 갖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지분으로 봤을 때 완전히 상황이 다르고 이게 정치권에선 용의 꼬리보다는 닭의 머리로 있어야 어느 순간에 크게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혁신과 통합, 저희가 했던 것도 혁신과 통합이었는데 2019년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신다면 뭐 들어가겠죠. 국회의원 한번 하겠죠. 근데 그걸로 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공관위가요 컷오프 논의를 했죠. 어제 3차 회의를 했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 당 대표급 광역자치단체장 출신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즉 이 말은 영남권 출마 기대하고 있는 홍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뭐 보세요. 또 다른 뭐 중진 의원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특정 몇몇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인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충분히 겨냥했다고 봐야 되겠죠. 의도한 얘기죠.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뭐 정치에 대해서는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던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경남지사 김태호 전 지사가 출마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효과를 아마 가늠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효과를 가늠한다는 것은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봐줄까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특정 정파와의 또 알력이 있었지 않냐 이런 부분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두 분이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예. 새로운 인물로 그대로 교체하고 그게 그래야만이 이 공천 작업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보이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나온다는 것은 개인의 의사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험지가 아니라 아예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않은 게 좋다는 것이죠. 예. 험지를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 여론이라든가 언론의 관심 자체가 여기에 경사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의 입장이라든가 당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계력 같은 존재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럼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가 만약에 공천을 잘 못하게 된다면 당 최고위에서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인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장선에서 홍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에 대한 출마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부분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리스크를 염두에 둘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뭡니까? 정부 여당에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바로 보니까 칼을 거꾸로 겨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공천 작업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사실상 우리가 현실로 놓고 봤을 때 지금 황교안 제 대표의 입장에서 뭐겠습니까? 대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권에서는 그 세력이 무지무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세력은 공천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내를 장악하지 못하면 대권 후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공관위원장이 혹여 그러한 부분들을 도외시하거나 또는 그런 또는 강구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속적인 어떤 근거적 메시지를 준다 봐야 되는 거죠. 네. 최현님 어떻게 보세요? 우선 공천관리위원장과 당대표의 관계를 보면 당대표는 민주적 절차에서 선출된 거의 당의 유일한 권력입니다. 원내대표가 아무리 힘이 세도 당대표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당원들이 뽑았잖아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의 권위는 누가 부여했냐? 당대표가 부여합니다. 그럼 공천장이 나왔을 때 누가 직인을 찍어주냐? 공관위원장이 안 찍어요. 당대표가 찍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관위원장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백날 얘기해봐야 당대표가 허용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김영호 위원장은 워낙 정치에 노련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과 보수를 위한 말하자면 마이크를 잘 활용하고 계시다. 전 이 정도라고 보고 공천의 방향이 황교안 대표의 뜻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김영호 위원장이 던지고 계시는데
그게 다 낡았다는 겁니다. 저는 왜 정당들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정말 혁신하고 싶으면 40대 위원장을 탁 임명하고 정말 힘을 실어주지 못하는지 그걸 이해할 길이 없고 화면 보세요. 옛날 분들이잖아요, 다. 그 사람이라는 게 살아온 거 이상의 상상력 못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아무리 해봤자 DJ의 젊은 피 수혈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빨리 DJ에서 벗어난 좀 정치적 상상력이 확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 두 분이 말씀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당이 계속 총선 공약 내놓고 있는데 검찰총장 임기 대통령보다 긴 6년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도 하고 있는 사정이고 또 서울중앙지검장과 또 검찰총장 갈등 국면인데 이 공약을 내놨어요. 우선 너무 즉자적인 공약이고요. 두 번째는 반검찰개혁임을 스스로 자인한 거고요. 세 번째는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찰청은 아무리 힘이 있어 봐야 행정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보다 더 임기를 늘립니까? 그러니까 저 말은 자유한국당이 검찰 출신 의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 객관적으로 보면 친검찰인데 스스로는 아닌 듯 생각하고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거죠. 뭐 검찰의 가장 중요한 독립성이 수사 독립과 정치적 독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또 중요한 게 인사적 독립이죠. 검찰총장에 대한 뭐 선출을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왜 그걸 내놨냐 이런 부분들은 프레임에 대한 설정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총선 앞둔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문제 자체가 지금 뭐 여권에서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고 반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권의 입장은 이 곤혹스러운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들 빨리 좀 진화되길 바라는데 이걸 야권의 입장에서는 진화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검찰의 문제를 불거지게 하는 그런 전략이다. 예, 알겠습니다. 프레임이었다. 예,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